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은행의 금융 상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사실 실제로 거의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은행 앞에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금융회사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행의 금융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입니다. 먼저. 요구불 예금. 자, 은행에서 예금은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요구불 예금. 내가 요구하면 바로 지불하는 예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우리 체크카드 연계되어 있는 통장. 그 내가 월급 받고 아니면 뭐 용돈 받고 하는 그 통장. 그 체크카드 연계되어 있는. 그게 우리 바로 보통 예금이라고 한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요구불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예금입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이다라는 거. 내가 언제든지 넣고 싶을 때 넣고 찾고 싶을 때 찾을 수가 있다. 그만큼 편리한 대신 뭐가 없어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자,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이유는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이자를 주는 이유도 내가 은행 돈을 썼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근데 요구불 예금은 은행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 보통 예금,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보통 예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신용카드 이런 거 있으니까 당좌 예금과 가계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당좌 예금, 말대로 당좌 수표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쓰면 그냥 당좌 예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개설하면 가계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저 당좌 수표. 그러니까 내가 그 예금 안에 들어있는 돈만큼 수표를 발행해서 지불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지불은 은행에서 내 당좌 예금 안에 있는 돈을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불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목돈을 안 들고 다녀도 되고 편리하잖아요. 당좌 수표만 끊어서 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잘 안 쓰잖아요. 송금도 너무 편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잘 안 씁니다.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저축성 예금. 말 그대로 이제 저축.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서 기간이 지나면 그 약속 기간을 채우면 내가 이자를 받는. 그게 이제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래서 정한 계약 조건에 따른 제약이 있다. 만기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지만 요구불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치식과 적립식. 그래서 우리가 거치식을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고 적립식을 적금이라고 한다고 그죠. 적금. 쌓을 적자. 그래서 종류, 거치식인 정기, 기간을 정해놓고, 그죠? 정기, 돈을 예치하는 정기 예금.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쌓는 정기 적금. 다음 이제 상호 부금은 적금하고 비슷한데 내가 매달 돈을 내다가 일정 금액, 그러니까 이 상호 부금의 가장 어떤 큰 뭐라고 해야 되죠? 차별점이라고 할까요? 차별점은 얘는 일정 금액 이상 저축이 되면은 그 저축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저축. 그걸 우리가 상호부금이라고 합니다. 상호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상호부금. 다음 이제 MMDA인데 MM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머니 마켓.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을 1년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나눈다, 그죠? 요게 이제 1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 1년 이내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추상적인 시장, 단기 금융시장, 1년 이상 자본시장, 그래서 주식, 채권 주로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니마켓, 단기 금융시장이 머니마켓, 자본시장은 캐피탈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MMDA, 데파짓 어카운트, 데파짓, 뭐 거의 뭐. 어제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디파짓, 이제 예금 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 안에. 그래서 요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시입출식인데, 수시입출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예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 MMDA입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면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보통 예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시 출식이다라는 거죠. 수시 출식이다. 넣고 싶을 때 넣고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급여 통장으로 활용하면 그래도 사실 급여 통장은 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통장이라고 하지 않고 텅장, 그죠? 텅텅 빈다고 통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죠? 예. 근데 요 녀석의 특징도 예치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지급된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5천만 원부터
1억까지는 뭐 0.3%, 뭐 다음에 1억부터 1억 5천까지는 0.4% 이렇게 예치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그래서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1개월 이내에 초단기로 운용할 때 유리하더라. 왜냐하면 1년 이상 넣어놓을 것 같으면 그냥 뭐 6개월짜리 뭐 예금 이런 거 가입하는 게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로 운용할 때. 그래서 잠깐 넣어두는데, 그래서 비상예비자금 같은 거 여기에 넣어놓으면 보통 예금에 넣은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익은 더 나고 내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자금 이체도 가능하죠. 결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보통 예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이체 결제가 다 가능하니까 뭐 내 돈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자동 이체 걸어놓는 거 다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통장으로 활용해도 되는 그 부분입니다. 유사 상품 한번 볼까요, 친구들? 그래서 이제 MMDA는 은행에서 취급하고 대파지 지난 B라는 단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정금리,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제 원래는 증권사에서 팔았던 MMF입니다. 머니마켓, 이것도 MM 머니마켓, 펀드. 펀드는 펀드인데 어디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시장에만 투자하는 우리 자본시장법 용어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MMF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에도 팔긴 팔죠. 증권사 은행. 얘는 이제 실적 배당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올라오는 또 실적만큼 배당한다. 예금자 보호 안 된다. 펀드니까. 그다음에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어음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종금사의 대표 상품이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IMF 이후에 종금사들이 거의 다 망해가지고 거의 없으니까 지금 한 개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금이 아직 살아남아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금사 대표 상품이었습니다. 거의 성격은 얘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는 팔고 있다. 팔고 있다. 그 마찬가지 실적 배당입니다. 그래서 종금사에서 팔던 CMA는 원래 과거에 CP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CP에 투자하는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로 예전에는 RP에 투자했어요. RP, 환매조건부 채권. 이건 기업음이고, 그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파는 저 RP에 투자하는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CP를 제외한 나머지에 투자하는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수시입 출식이고 이체 결제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급여 통장으로 한때 예전에 반짝 이제 재테크 좀 한다는 책에는 다 CMA를 뭐 급여 이체 통장으로 해라. 재테크 팁이라면서 막 이렇게 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보면서 아니 내 통장에는 월급이 없는데 왜 이자를 받아야 되지? 뭐 이런 어쨌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제 MMF CMA가 있고 RP에 투자하는 CMA가 있고 MMW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금형 CMA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면 됐을 것 같네요. 다음에 해서 요거 MMDA하고 친구들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징들. 특히 요거 MMDA는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지급된다. 확정 금리인데.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좀 많이 주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거 이제 비교해서 아니면은 하나로만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봐요. 자,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상품. 저 계속 실세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이라고 하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바꾼다 그죠? 1년에 몇 번 바꿉니까? 5번인가? 아니다, 몇 번이지? 하여튼 금리를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금리가 바뀌면 은행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예금금리라든지 대출금리 이런 것들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하니까 그런 이제 실세금리에 이제 따라서 얘들도 받는 금리가 변하는 상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 표지어음 발행어음입니다.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우리 CD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거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꾼이라는 영화 보면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얼마로 준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영화 중에 나와요. 그래서 예금인데 내가 가입하면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증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를 줍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는. 그래서 하나에 뭐 종이에 1억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한 장의 가치가 1억인 거죠. 근데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게 1%다. 라고 한다면 만기 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종이를 팔 때, 예금 증서를 팔 때 1%만큼 싸게 팔아요. 이제 할인식이라고 하죠. 할인식. 그래서
9,9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9,900만 원에 1년짜리라고 한다면 1년짜리 양도세 예금증서라고 한다면 9,900만 원에 팔죠. 양도세 예금증서. 이제 근데 겉에는 1억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9,900에 사가지고 1년 동안 있다가 그 만기가 됐을 때 그 양도세 예금증서를 은행에 주면은 1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할인식이라고 하는군요. 선이자 지급식. 그래서 여기 보면 할인식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할인식. 그리고 이제 근데 특징이 양도성. 남한테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예금 가입했는데 그 통장을 팔 수 있어요? 아니에요. 통장은 그냥 증거증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팔 수 있는 예금 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 예금에다가 뭘 부여해놨어요? 양도성을 부여해 놓은 상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그 발행 시점에 기준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연동된다라는 거죠. 그 금리가. 실세금리 연동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금리가 확정되는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때 금리로. 그래서 무기명이다. 그래서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 누구 건지. 팔아야 되니까. 무기명 할인식 발행이다. 은행, 종금사, 증권사에서 취급한다. 자, 예치기간은 30일 이상. 30일 이상. 일단 기본 만기가 말입니다. 한 달은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한은 없다. 근데 주로 보니까 91일이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기준금리 역할을 좀 하곤 했던 게 91일물 CD금리 였죠. 그죠? 어쨌든 91일이 일반적이더라. 그래서 발행 대상이라든지 예치 한도 이런 것들은 제한이 없더라라는 상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 안 된다. 예금자 보호 안 된다. 중도해지 안 된다. 대신 양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남한테 팔면 되지. 그죠? 중도 판매는 안 된다. 한번 발행했으면 그 상품은.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였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표지어음입니다. 표지어음. 표지어음은 한마디로 이렇게 일단 읽어볼게요. 먼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상업어음 같은 것들, 어음 같은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면 좀 쪼개고 왜냐 어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이건 현금이 아니잖아요. 은행은 빨리 현금을 확보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야 돈을 벌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어음들을 금액이 너무 크면 좀 쪼개고 아니면 너무 적으면 몇 개 붙여가지고 은행 신용으로 액면 금액과 이자율을 새로이 설정해서 발행하는 어음을 표지어음이라고 합니다. 표지어음. 그래서 이것도 할인식이라고 하네요. 이자가 할인식. 여기 또 이제 은행이라든지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한답니다. 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표지어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 시중으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이 표지어음은. 그리고 중도해지는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서 뒤에 이제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래가지고 양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하다. 남한테 파는 게 가능하다. 표지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상업어음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쪼개거나 묶어서 은행이 이제 발행하는 은행이 새로이 자기 액면금액과 이자율을 해서 설정해서 발행하는 거다. 다음 이제 발행어음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자발어음이라고 하는데 자체 발행입니다. 즉 종금사가 아니면 우리 증권금융회사 앞에 배웠다 그죠? 종금사나 증권금융회사가 자신의 이제 신용으로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본인들이 발행하는 어음, 발행어음 말 그대로 또는 자발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치기간 1년 이내네요. 예치기간 1년 이내. 보통 90일이랍니다. 다 단기 상품들이죠. 다 그죠? 예. 그래서 할인 매출, 그러니까 할인식, 이자 수령 방식이 두 가지랍니다. 할인식도 되고 아니면은 만기에 원리금을 받는 이런 방법도 되고, 발행어음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예금자 보호 되네요. 얘만 안 되네요. 예금자 보호는. 그죠? 얘만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는 얘는 가능하네요. 또 얘는 가능하답니다. 일정 수준의 중도해지 이유를 받기는 합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대비해서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가 그래서 지금 표로 보니까 이렇지. 근데 말로 나오면 자 CD는 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아이씨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어려운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뭐 이해입니까? 그죠? 상과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단순 암기 파트. 근데 실제로 지금 쓰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있을 때 많이 접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실생활을 위해서라도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꼼꼼히 딱 암기하셔서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네 번째 주택 관련 상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택 관련 상품은 이제 청약 상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청약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주택 청약 저축, 뭐 청약 부금, 그다음에 청약 예금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해당 상품들을 신규로 가입할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나는 이제 뭐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고 싶으니 새 아파트를 사고 싶으니까 청약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세 개를 다 합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 저축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는 제가 방금 살짝 이야기했는데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걸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청약을 하기 위한 이제 도구, 수단이 바로 이 청약 통장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입하고 있어야 이제 새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내가 당첨이 되면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거죠. 총 짓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이제 그러면 계약하고 이제 중도금 내고 입주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시험에 대비한 내용들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이 있었다. 이제 이거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신규 가입은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는 것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이제 명세를 살펴볼 때도 이 종합이라는 말에 걸맞게, 우리 이제 청약 저축은 이제 우리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국민주택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이제 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똑같고요. 이제 민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이제 아파트들, 우리 뭐 메이커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자기들이 분양하는 거, 그거에 이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예금은 이제 보다 더 큰 평수들, 이제 요거 말고, 이거 하면 한 24평 될 텐데, 그죠? 요거보다 이제 더 큰 아파트들, 막 40평, 50평, 이런 아파트들 청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저축과 부금은 적금처럼 매달 내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그래서 청약 저축은 2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청약 부금은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이게 매달 내어가지고 이제 금액을 형성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청약 부금은 이제 지역별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 예치금.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제 이 면적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을 채워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매달 내가지고 이제 채우는 거죠. 하지만 예금은 그게 아니라 목돈을 일시에, 그러니까 지역별 예치금을 한 방에 내고 이제 내가 기다리는 거죠. 1순위가 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목표는 일단 청약 1순위가 되는 거다. 그죠?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저축이니까 오늘 이제 상품 명세를 한번 볼게요. 이제 종합적일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예전에 이제 청약저축은 뭐 무주택 세대주만 이런 이제 가입 요건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냥 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제 주택도 이게 이제 예전에는 공공주택, 뭐 민영주택 뭐 이랬다면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이 통장 하나로.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만원에서 10만원, 이게 5만원에서부터 50만원이라 했잖아요. 합쳐져 가지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렇게 외우기 딱 쉽다, 그죠?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통장 안에 1,500만원까지는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또 예금의 성격도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1,50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매달 그 불입금, 불입이고요.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은 따로 없죠.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계속 나는 납입할 수 있다고. 자, 우리 특징이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건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 왠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보호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내가 이제 조건을 갖춘다면 소득 공제도 가능한데요. 어떤 조건이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고 세대주여야 돼, 본인이. 등본 떼면 본인 이름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그런 이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납부액의 40%까지. 근데 이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이죠. 그러니까 240만 원에 40%면 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6만 원까지 뭐가 가능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 요렇게. 요 이제 상품 명세들 좀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모기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품 이름이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도 하고 했는데, 다른 어떤 소득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집 한 채야.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집 한 채일 때 이걸 담보로 내가 어떤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연금처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받았다가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은 그 집을 팔아서 이제 그 대출 재원에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으면 상속인들한테 돌려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받지 않는 좀 그런 좀 매력적인 상품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입니다. 대상 부부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연장자가 될 겁니다. 연장자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55세입니다.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만 55세 이상이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요 가입 나이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어떤 주택이 가능하냐? 자,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하다. 시가 말고 말입니다. 그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 목적의 어떤 이제 건물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방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종신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이제 3억짜리다. 감정평가 결과 3억짜리면 이제 3억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연금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연금이 나올 건데 이 3억에 대해서 이 3억을 근거로 이제 내가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걸 종신 지급 방식이라고 하고 종신 혼합방 이게 혼합이란 건 뭐냐면 이 받을 수 있는 돈 중에서 일시금으로 좀 받고 일시금으로 빼쓰고 남은 돈을 이제 월납받는 그런 형식을 이거 혼합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 확정기간 방식에서도요.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이제 종신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는 아니라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는 건데 이 확정기간 안에도 이런 혼합 방식이 있어. 그럼 일정 금액은 빼쓰고 일정 금액만 이제 이렇게 월납받는 그 확정기간 동안 이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상환 방식은 내가 이제 총 받을 돈 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집에 대한 대출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출을 상환하고 내가 남은 금액을 이렇게 월납으로 이제 내가 연금을 지급받는 그런 형식을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대 방식은 이게 이제 주택 가액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미만. 그러니까 좀 이제 집이 이제 싼 주택이다 그죠? 집이 1.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요거 이제 우대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종신 지급보다 최대 한 21% 정도까지 더 받는 월납 받는 금액이 한 21%까지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우대 방식. 그러니까 이제 좀 집이 이제 좀 저렴한 주택을 갖고 계신 우리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격 요건만 되면 좀 더 받는 거니까 그죠? 더 받는 거니까 이렇게 우대 방식.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주택 가격이 이제 대출 잔액보다 크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팔았는데 돈이 남아 내가 받은 연금보다 내가 받은 돈보다 주택 가격이 더 비싸다 하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반환해 준다. 근데 만약에 부족하다. 오히려 내가 이제 연금을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부족하다.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요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로 대출금리는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이제 대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출금리는 3개월짜리 CD금리, 우리 이제 변동금이다. 그죠? 3개월짜리 CD금리에다가 1.1%를 더하던가 아니면은 코픽스 금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0.85%를 더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연금 상품 명세도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연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그러니까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거. 그게 아니면 세제 비적격 우리 연금은 이제 10년 이상 저축 시 비과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연금저축입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나이 제한 없어졌어요. 이것도 연금저축. 그냥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자, 의무납입 기간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기당 한도가 없어져서 옛날에는 분기당 300이었거든요. 근데 없이 그냥 연간, 그러니까 일시불로 1,800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아니면 매달 조금씩 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연간 한도 1,800만 원이다. 다음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해연도 적립액. 내가 200만 원씩, 아니, 20만 원씩 낸다. 그럼 이제 240이잖아요. 그러면 그 240만 원에 12%인데, 여기서 지방소득세 12%에 10%, 1.2% 더해가지고 총 13.2%죠. 그죠? 세액공제율은 12%고, 어쨌든 13.2%. 그러니까 240만 원에 13.2%를 세액공제, 우리 산출세액에서 바로 뺀다, 그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00만 원이면 13.2면 52만 8천 원이죠. 최대 52만 8천 원까지 내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400만 원 한도다. 그다음에 연금 수령 시는 또 이제 연금 소득세로 저율 과세해 준다라는 거죠. 연금 수령 시. 근데 조건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 만 55세. 이건 나이는 다 그냥 이야기해도 다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로 과세되거든요. 16.5% 기타 소득세.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 이렇게 연금소득세율이 이렇게 저율 과세된다. 그다음에 특별중도해지시 과세. 그래서 특별중도해지 뭔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는 몇 가지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는 면제해주겠다. 왜 부득이한 경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기타 소득세가 징구됩니다. 기타 소득세. 그래서 연금 수령 기간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숫자들 시험 내기 좋잖아요, 그죠? 숫자들 바꿔내기 좋으니까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우리 햇빛 교재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사실 또 정확한 걸 또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급여에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자 아니면 이제 사업자, 그죠? 사업자랑 좀 이제 개인 사업자랑 다른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기준 총급여 연봉이 말입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인데 세액공제율이 16.5%예요. 16.5%. 16.5%.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자 같은 경우에도 16.5%. 이게 이제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요거 이하. 그래서 연봉 1억 2천,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1억 이하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13.2%.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이제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봉이 낮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죠. 그죠? 연봉 높은 사람들은 300으로 줍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 이제 연금 저축만 보면은 400만 원이건가 뭐 300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퇴직연금 우리 근로소득자들은 가입하고 있을 거다. 그죠? 합하면 그러니까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인데 연금저축 한도랑 합산이거든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해서 700만 원 한도로 늘어난다라는 거. 700만 원 한도로 이제 요 세율을 공제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까지 만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주는데 플러스 200만 원까지 여기서 여기 단계별로 똑같고 거기에 플러스 자기 해당하는 거에 플러스 200만 원 말입니다. 플러스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면 600만 원까지 이 기준도 그죠? 600만 원까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일 때. 단 이제 대신 근데 여기 초과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들은 됐다. 그러니까 여기 600만 원까지다.
그죠? 퇴직연금까지 하면 900이 되겠죠. 900.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이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죠. 세부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를 위해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대비해서는 이 숫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제 이제 인강을 봤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신탁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예금에서는 소위 우리가 이면관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면관계. 즉, 예금주와 은행과의 이제 둘의 어떤 이제 그 거래라는 거죠. 이면관계. 하지만 신탁은 일단 특징 첫 번째, 삼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징 중요하거든요. 신탁의 특징. 삼면관계입니다. 즉, 맡기는 위탁자가 있고요. 맡아주는 수탁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탁자. 근데 한 명이 더 있어야 돼요. 반드시. 누구? 수익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삼면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엮여 있느냐라고 하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을 맺는 거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을 맺으면 이 위탁자는 믿고 수탁자에게 돈이라든지 아니면 돈 이외의 재산 같은 것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맡기면 우리는 금전 신탁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재산을 맡기면 재산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탁 계약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그 재산의 명의는 수탁자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명의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그 재산의 명의가 바뀐다라는 거. 계약 기간 중에는.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는 알아서 재산을 보관 관리 아니면 이제 그 운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수익은 수익자에게 주는데 이 수익을 줄 때 특징이 바로 또 이제 실적 배당입니다. 펀드처럼 실적 배당. 수익도 다 수익자 거. 하지만 손실이 좀 발생해도 다 수익자 책임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런 실적 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탁자. 근데 이제 재산의 좀 약간 특징이 수탁자 명의라 그랬어요. 근데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이게 좀 희한한 게 신탁 재산의 어떤 특징이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수탁사가 망했어요. 망했으면 이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채권자들이 와서 막 조금이라도 다 들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신탁 재산은 거기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나 파산이나 그래서 그 수탁자의 파산재단 아니면은 뭐 상속재단 거기에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만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건데 그럼 누구 거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익자 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떤 그런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신탁상품 활용도가 이제 높죠. 그리고 신탁재산은 이 수탁자 자신의 고유의 재산 그리고 신탁 재산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 자, 요런 특징들. 요거는 무조건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같은 신탁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라고 해서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빌딩을 자식을 위해서 맡겼다. 타익 신탁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맡기면 금전 신탁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돈을 맡길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운용 지시를 따로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는 신탁,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따로 뭐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관리 좀 해줘. 운용 좀 해줘. 그죠? 그래서 맞춤형도 있고요. 분리과세. 맞춤형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위탁자에게 맞춰진 맞춤식으로 다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위탁자가. 맞춤형 특정 금전 신탁. 그래서 요거는 뭐 한도가 5천만 원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최저 한도. 최저 한도가 5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리과세 특정 금전 신탁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10년 이상짜리 채권 이런 거에 신탁재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 그대로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는 거, 이자소득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최저 한도가 1억 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한도가. 두 개가 최저 한도가 좀 다르죠. 뭐 가입 제한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이제 불특정 금전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운용 지시를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거, 불특정을 할 수 없는 거. 이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신탁이야. 뭐 이제 재산, 유가증권, 재산 가격,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그죠? 그래서 뭐 주식 채권, 어음,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표, 이런 것들이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그죠? 어쨌든 유가증권, 관리하는 신탁, 운용하는 신탁, 처분하는 신탁,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금전 채권을 맡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동산 신탁. 그래서 부동산 토지 신탁, 아니면 부동산 관리 신탁, 말 그대로 처분 신탁, 담보 신탁, 이런 것들 다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뭐 구분은 이름만 보면 대충 다 알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담보 신탁.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죠. 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한테 넘기고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이걸로 이제 수익자에게 주는 게 이제 수익증권이거든요. 수익증권. 그래서 수익증권을 근거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좀 더 이제 깔끔하다, 그죠?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동산 담보 신탁입니다. 자, 요 정도 설명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 아이 특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이제 세 번째 개인종합저축계좌, 소위 이제 ISA라고 하는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과거부터 보면 어떤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장기저축을 이제 재산 형성을 위한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금융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소위 장마라고 하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죠. 이제 최초 나왔을 때 또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그래서 꽤 매력적인 상품이었고, 대신 이제 만기가 이제 7년이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이 있는 그런 장기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쭉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재형저축, 우리 재산 형성의 준말이겠죠, 그죠? 재형저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비과세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근데 이제 장기저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입을 안 했죠. 그래 이제 재형저축이 그래서 시들해지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 개인 종합저축계좌, 이제 IS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이제 부상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입해서 계좌가 이제 급증했죠. 이미 이제 급증했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주식 이제 투자가 가능한 계좌가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주식 매매 계좌 이기도 하고, 대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주식 매매 차익도 이제 과세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비과세를 얻을 수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간략한 내용들 한번 상품 명세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서 개인종합저축계좌 개요한 보시면 이제 하나의 통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은행 가서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뭐 체크카드에 있는 그 생활비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예금 적금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내가 나 삼성전자 주식 살래. 원래는 증권 계좌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주식 계좌로. 근데 그 주식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펀드라는 상품도 가입 가능하고, ELS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생결합 증권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그죠? 그리고 주식도 뿐만 아니라 뭐 ELF, ETF, 다양한 주식 관련 상품들, 그런 것들에 모두 투자가 가능한, 말 그대로 통합 계좌를 우리는 이제 ISA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개형, 소위 예전에 계좌형이라고도 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중개형으로 명명합니다. 중개형. 그래서 중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요거 이제 별표하시고, 그러니까 ISA는 그 시험에 꼬박꼬박 잘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요 이제 ISA의 세 가지 형태 중요한데, 하나씩 보시면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다라는 거. 요 말이 중요하겠죠. 직접.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이거 여기 담을 거야 라고 이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도 알아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해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뭐 해서 신탁 이게 맡아서 보관한다. 금융기관은 시키는 대로 담아가지고 맡아서 보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금융기관에 일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 개, 우리는 이런 상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중에서 고객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면 그 형태. 그래서 전문 운용 인력이 가입자 대신 운용 전략에 그 선택한 모델 포트폴리오의 운용 전략에 맞게 알아서 굴려준다라는 거죠. 알아서 굴려준다. 그러니까 고객은 본인의 어떤 성향에 맞는 큰 틀을 제시해주면 그 세부적인 건 알아서 금융기관이 굴려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일임형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맡기는 거죠. 사실 그죠? 맡기는 겁니다. 일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메리트 중개형입니다. 중개형. 이거 이제 증권사에서 거의 이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국내 상장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주식 매매 때문에 메리트가 커졌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중개형으로 개설을 해야 되죠. 중개형으로. 그리고 중개형 역시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예금은 안 돼요. 증권사 제가 계좌라고 했잖아요. 그죠? 증권사에서 중개형은 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은 안 되고 예금 말고 이제 다른 여기 있는 이제 금융상품들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살 수 있고 다른 금융상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 그러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허용되는데 그게 비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ISA를 만들었다.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인데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형태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셋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걸 해약하기 전에, 없애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할 때 어느 금융기관 거를 선택할지 그리고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죠?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 한번 쭉 살펴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가입 대상. 그냥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제 가입이 가능하게 완화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되고요. 근데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나이 잘 봐두시고 물론 이제 금융소득 종합 이제 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닌자입니다. 아닌자 3년 동안 직전 이제 3년 가입하기 직전 3년 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되겠다. 그런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제 서민을 위한 상품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입 한도는 이제 연간 2천만 원이죠. 요거 잘 숙지해 두시고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의무가입 기간은 이제 또 많이 줄여서 3년인데 이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만기가 이제 5년이거든요. 5년. 5년에 물론 이제 재연장은 가능하고요. 근데 5년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씩 5년이니까 최대 1억 원 한도라고 딱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는 그리고 한 통장에 최대 1억 원 한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2월 적립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2월 적립. 무슨 이야기냐? 연간 2천만 원이지만 나는 1천만 원만 돈이 없어서 올해는 1천만 원만 넣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내가 1천만 원은 안 넣었지만 그 다음에는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월 적립 가능하다라는 거. 내가 이 해에 이 2천만 원이나 한도를 다 안 쓰더라도 다음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1억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통장이 되는 거죠. 이제 1억 원짜리 이제 1억 원을 넣을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 되는 거죠. 세제 혜택이 있는 통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은 이제 줄어서 3년이다. 예전에 뭐 5년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3년입니다. 물론 연장과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근데 연장과 재가입 가능하지만 1인 1계좌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입니다. 또 잘 숙지해 두시고 여기 지금 ISA의 숫자들은 시험에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세제 혜택 이게 제일 중요한 혜택이잖아요. 이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좀 이제 메리트죠. 그러니까 순이익을 기준으로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 가입자라면 이제 그 급여가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라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라는 거. 비과세.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순이익 200만 원이 비과세다. 그리고 뭐 이거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우리 실제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원천징수세율이 15.4%죠. 15.4%인데 9.9% 이게 우대 금리를 적용시켜 준다라는 거죠. 9.9%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혜택. 이게 이제 ISA가 만기되었을 때 그 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장려하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납입액의 10%.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이겠죠. 그죠? 500만 원. 하지만 최대는 이제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해 준다. 세액 공제.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전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으로 내가 이 돈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IRP에 집어넣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우리 아까 소득 공제, 뭐 세액 공제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숫자들 해서 200만 원 요거 잘 숙지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서 아까 의무가입 기간 3년이라고 했다 그죠?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서 해지하게 된다면 이제 아까 그 세제 혜택 있죠? 앞서 4번에서 방금 이야기한 세제 혜택. 그리고 납입금 한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아까 순이익에 200만 원 비과세 그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조는 언제든지 이렇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우리 연금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뭐 가입자의 사망,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거. 뭐 3개월 이상 요양을 바라는데 사고를 당했을 때 뭐 이런 것들.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를 해제하게 되면 그래서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제 혜택이 그래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서민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서민형이라는 것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아니면은 이제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이제 사업자 그죠? 그런 이제 거주자. 그래서 총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는 우리가 이제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 이제 소득 증빙을 통해 가지고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비과세 혜택이 2배였다 그죠? 일반형보다. 자, 아니면 이제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이 이렇게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 자, 요런 이제 숫자들. 여기서는 뭐 따로 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제 암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상품 명세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A 이제 다시금 좀 이렇게 중요성이 부각된 거니까 시험에도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